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목요일. 오늘 가장 궁금한 뉴스 다루는 프레스룸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고 있는 탄핵심판 2건 선고 관련한 속보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떠들썩했던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헌재 판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먼저 최재 감사원장 선고가 나왔는데 속보 보시는 대로 전원일치로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부터 볼 텐데 강준혜 대변인님, 네. 일단 법조인들이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은 해왔던 결과이긴 한데 인용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지금 8대0 전원일치된 의견으로서 기각이 나왔던 것이죠. 특히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민주당의 폭주를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콕 집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전원일치된 의견으로서 8대0 기각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서 사과의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크게 봤을 때는 감사원에서 그 대통령실의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라는 네.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 표적 감사를 했다라든지 그리고 국정을 돕는다라고 뭐 발언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루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원일치된 의견으로서 8대0으로 기각이 나왔지만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그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이런 훈령 개정을 한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세 분이 별개 의견을 냈어요.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법의 위반은 있지만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과거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 4대 4로서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인용 의견으로서 4분이 나왔었는데 네. 문영배 재판관을 제외한 세 분이 오늘도 별개 의견을 냈던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말하자면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인 성향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은 반영이 된 결정이 아니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향이 반영됐다. 네, 어쨌든 별개 의견으로 나왔습니다만 예.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향후에 뭐 조금 있다가 이제 검사 3인에 대한 결정도 곧 나올 것입니다만 그 부분도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도 전원일치된 의견이라기보다는 본인 개인의 이름을 넣어놓은 실명으로서 소수 의견, 별개 의견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입니다. 네. 재판관 성향이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이 미친다. 이 부분은 좀 잠시 뒤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 김종욱 행정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재판 탄핵 심판이 굉장히 좀 줄줄이 있는데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사실 좀 기각이 된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뭐 탄핵 남발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올 수 있고요. 계속해서. 일단 이준숙 방통위원장 문제 같은 경우는 법률적 위반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중대성, 그러니까 직책을 그만둘 만큼인가에 대해서 4대 4로 갈린 측면들이 있어서 이번 사건 결정과는 좀 차이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좀 8인 재판관 모두가 법률적으로 이것이 위법한가와 관련해서 소위 탄핵을 다툴 만큼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세 분 정도만 법률적으로 위법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소위 민주당의 탄핵 자체가 좀 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좀 국민적인 의구심 또는 비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탄핵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사원이라고 하는 기구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 스스로 또는 감사원 사무총장 자체가 정부를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얘기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이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진다면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원 스스로가 어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을 이 의회가 가지고 있는 탄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의율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저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최재해 감사원장은 조금 전입니다. 10시 반에 곧장 감사원에 바로 출근을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현명한 결정 내린 헌법재판관에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공직기강 확립에 앞으로 역점을 두겠다 이런 인터뷰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헌법재판관의 성향이 윤 대통령 심판에도 계속해서 이어질까? 계속해서 지금까지 탄핵 심판 나왔던 거 보면은 가늠자가 되지도 않을까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서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강전의 대변인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게 계속 윤 대통령까지 이어질지 다른 탄핵에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지 관심이거든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선고 기일이 지금 잡히지도 않았고 다른 사건들이 먼저 선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8대 0이 아니라 그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성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께서도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도 4대 4로서 기각 결정이 나온 부분 네. 그리고 오늘 최재 감사원장의 경우에도 8대 0으로 일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개 의견으로서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이 의견을 냈던 것 법의 위반은 있지만 다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네. 이렇게 판단했었던 것들을 보면은 8대 0으로서 모든 의견을 전원일치를 하는 것이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네.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인위적으로 맞추기보다는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종욱 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아니 계속 재판관들이 결정을 이렇게 내려도 소수 의견까지도 내는 거 보면은 대통령 판결에서도 이런 성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대로 반영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방식은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네.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 위헌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용인해 준다라고 얘기한다면 헌정 체제, 법률 체제 자체가 무너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법의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지 않을 거라고 기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적인 원칙들을 세운 게 있습니다. 하나가 우선성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세웠습니다. 다른 어떤 탄핵 심판보다도 우선해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공백이라고 하는 헌정 체제의 불안성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나 한 것이고 또 하나는 헌법을 수호해야 되며 국민 통합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헌재 재판관들의 다른 탄핵 심판과 다르게 만장일치 합의를 해내는 것 자체가 국민적인 분열들을 최소화시키고 통합을 할 수 있다는 판단들을 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절차마다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문영배 재판관이 계속 얘기했던 측면들은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결정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의 판결 자체들은 헌법재판관들의 추천자들의 정치적 성향이겠죠. 개인적 정치적 성향을 밝히지는 않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보수적이었을 때 대통령이 추천했다면 네. 보수가 아닐 거라 판단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네. 지금 상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실 인정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위헌적인 상황 자체에 사실 인정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헌재 재판 변론 과정을 보게 되면 5가지 상황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되는 측면들이 너무 많은데 5가지 모두가 인정돼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라도 위헌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위헌은 결정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중대성, 그러니까 직책 유지의 공익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건데 이 문제는 헌법재판관들만 증거 자료를 본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실제로 국회와 선관위에 군인이 침탈한 것을 봤으며 대통령 스스로 변론 과정에서 선관위에 본인이 군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까지 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일단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스스로가 기각을 한다면 기각 사유를 헌법에 비추어서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라는 논의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론은 뭐 그것이 인용이건 기각이건 8대 0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들이 대체적인 지금까지 예측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탄핵 심판 건건이 중도, 뭐 보수, 진보 성향의 심판관들이 일관되게 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윤 대통령의 선고는 언제 나오게 될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데 헌재의 고민이 좀 깊은 것 같은데 일단 강준혜 대변인님, 오늘이 목요일이라 당초 네. 원래 예상했던 뭐 이번 주 금요일은 그렇죠. 좀 어려워졌다는 측면도 있고 혹시 뭐 오늘 오후에라도 내일
바로 선고하겠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실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4일인 6일이죠. 여기도 맞물려서 늦춰지는 거 아니야?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기일 때문에 뭐 늦춘다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내부의 평의 과정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국민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었던 부분들 실상 약속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지금 추정을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물론 네.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저는 이쯤 되면은 헌재에서 선고 기일을 좀 지정해 주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정이 공백이 오래되고 있고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사건이 먼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대통령 사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이유 자체가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한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헌재가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러한 상황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고 기일을 언제쯤으로 하겠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는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선거 지금 말하자면 헌재에서 사건의 경중에 대해서 너무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가장 처음에 나온 것은 마흔역을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대한 결정을 가장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8인 체제로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마흔역 사건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실상 국무총리나 대통령에 대한 사건만큼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기각 결정은 어느 정도 좀 법조계에서는 예상이 됐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헌재가 이런 국정 혼란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선고기일 이제 지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선고가 늦어지다 보니까 뭐 억측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들이 4대 4로 의견이 팽팽해서 기각될 것이다. 혹은 윤 대통령 측이 선고 기일을 확인을 거부해서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나돌고 있는데 김종국 행정관님 일단 헌재 측은 뭐 보안 유지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대응도 못 하고요. 계속 이런 위험변은 나돌고 있는 상황인데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헌재가 월요일 날 공지를 했죠. 모든 사항 자체는 보안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예. 선고일 같은 경우는 당사자에게 그것이 전달되고 난 다음에 언론에 공지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섣부른 판단이나 예단하지 말라라는 일단 공고를 한 것 같고요. 일단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2월 25일 날 최후 변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4일,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이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 중에 결정이 날 거라는 판단을 2주 정도 했었고 됐으니까. 빠르면 전주에 될 거라도 예. 생각했었는데 저번 주에 이상한 일이 하나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법원에서 인정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도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영향을 같아요. 끼쳤다라고 예. 보시는군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 됐냐면 이제 영향을 끼쳤다는 게 아니라 그런 네. 논란이 있어서 아마 평의에서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 보도에 따르면 법원의 결정 자체가 헌법재판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또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발로 얘기가 나온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의 자체가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워낙 이 사건 자체가 기존의 탄핵 사건과 다르게 내란 문제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상당히 갈라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결정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하나는 선고기를 미리 공지를 하게 됐을 때 국민적인 분열들이 상당히 가능하고 격돌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판단이 있기 때문에 선고 날짜를 지정하는 것 자체를 좀 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촉박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뭐 내일 또는 월요일 날 왜냐하면 다음 주 화요일 내일도 날부터는 오십니까? 내일 내일이나 월요일이나요. 예. 예, 이유는 뭐냐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이 시작되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비워뒀기 때문에 헌재 스스로도 자기의 일정상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선고를 할 것으로 내부에서 합의가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만장일치로 합의한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 기일 같은 경우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면 다음 주 월요일 이전에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을 할 거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내일 또는 월요일 날 헌재가 국민들에게 어떤 내용들의 결정된 사항들을 알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속보가 나가고 있는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도 기각이 됐습니다. 검사 3인 중에서 첫 번째 기각이 됐고 아마 비슷한 내용이라 나머지 두 검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대체적인 시각인데 이렇게 나왔고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줄 탄핵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마 좀 비판이 계속해서 잇따를 것 같기도 한데 자 다음 얘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권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적시항고 기간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로 제가 적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다른 세 건의 이제 적시항고 그 사건에서도 보면은 신병은 석방하고 그리고 적시항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받아본 선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적시항고에 따른 불복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 문제하고 신병 문제하고는 논리적으로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시항고에 따른 이제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고. 네, 황전혜 대변인 일단은 천 처장이 아직 즉시 항고 기간이 남아 있다. 뭐 내일까지인 것 같은데 검찰이 지금이라도 즉시 항고해서 또 상급 뭐 심판 한번 받아봐야 된다 이런 의견 같은데 검찰 입장에서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오늘 회의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네. 이미 나온 결론을 뒤집거나 그렇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법원 행정처장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즉시 항고를 함에 있어서 그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바로 즉시 석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원에다가 뭐 포기서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는 않은 것이죠. 그리고 네. 그런 것들도 뭐 관행상 필요는 없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법원행정처장 입장에서는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7일의 기간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에 결정이 나왔으니까 내일 정도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대통령 측에서 또 이미 즉시 항고를 포기했기 때문에 즉시 석방이 되었는데 왜 이것을 다시 진행하느냐에 대해 당연히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이러한 것에 이제 사건은 일파만파 커지게 되는 것이고 저는 이러한 형태로 물론 법원 행정처장도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여기에 대해서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 그리고 뭐 검찰 내부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 결과적으로 중앙지법에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을 때도 법원 내부에서도 이게 맞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 저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미 직시항고권은 포기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실 가능성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정욱 행정관님 일단은 오늘 검찰은 지휘부 회의 열고서 즉시 항고 포함한 대응 방안 좀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내일까지입니다. 일단 즉시 항고 기간이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결정 내릴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한 행위를 보면 기존 입장을 갖다가 바꾸진 않을 거라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요. 네. 일단 얘기했던 거죠.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법원행정처장이 내일까지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네. 판단을 했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게 되면 법원이나 검찰이나 상당히 앞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계속 날 계산으로 했었는데 시간 계산이라는 내용이 나왔고 이걸 예를 들면 상급법원 같은 경우 또는 아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서 위헌 판결 여부에 대해서 확정을 하지 않게 된다면 검찰 같은 경우도 어떻게 구속을 해야 되는 거지? 법원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지? 이런 논란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상급심에 당연히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걸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헌이 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도 이해가 안 돼요. 위헌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합헌입니다. 합헌적으로 권한이 있고 자기들이 예를 들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어요?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검찰 스스로가 대통령을 구속해서 수사할 이유가 있다라고 청구했는데 그 주체가 자기 권한이 있는데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래서 검찰이나 법원이나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구속 사유가 사라진 거냐? 그러니까 범죄의 중대성이 사라진 거냐? 근데 판사의 판단에 의하면
범죄 유무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범죄 중대성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갖다가 발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오히려 안보다 밖에 나와 있으면 증거인멸할 우려가 더 큰 거잖아요. 여기다 설명이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왜 대법 소위 예를 들면 지금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대검에서 이 부분에서 회의를 하죠. 이 득시항고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단위는 독립되어 있는 특수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휘 지시를 못하니까 소위 고발을 한 거예요. 직권남용이라고. 근데 다시 또 회의를 연다라는 방식을 통해서 특수본 자체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가 막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는 네.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검찰총장과 검찰 지휘부가 어떤 법률적 판단보다는 무조건 대통령을 구속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한 행위만에 집착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국민적 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 이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고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대변인님 어떤 얘기를 좀 하려고 할까요? 즉시항고 관련된 얘기를 입장을 내놓을 것 같은데. 즉시항고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장이 이야기를 한 부분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다시 회의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검찰에서 석방지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포기했다라는 부분에 대해 좀 어필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것은 저는 오히려 당연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어쨌든 뭐 개인 판사로서 나간 것도 아니고 법원 행정처장으로서 나간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생각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한다라든지 뭐 이런 형태를 해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속보 나와서 저희가 잠시 전해드린 바 있는 내용인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체적인 암살 계획 제보를 받았다라고 밝혀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을 했죠. 관련된 목소리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부대를 전역한 오비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을 갖고 있다는 다수의 제보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내신 사람 빼고는 뭐 군 정보사 장교 출신 분으로부터 들어온 제보입니다. HID 707 오비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하여 이재명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문자를 러시아에서 권총을 밀수입해가지고 암살한다. 당신 나서지 마라. 돌아다니지 마라. 예. 이런 그 공갈 문자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암살 제보가 있고 그게 러시아제 권총이라고요? 러시아제 권총을 수입해서 예. 밀수해서 한다. 자, 김종필 장관님 꽤 구체적인 제보 내용이라고 좀 민주당 인사들이 밝히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 1월에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도 당했었고 최근 찬반 집회가 좀 격렬해진 상황이라서 좀 걱정이 좀 커지는 상황 같습니다. 예,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제보 문제와 관련해서 신빙성 문제를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김어준 씨 같은 경우가 제보를 받았다. 그다음에 한동훈 전 당대표 같은 것도 제보를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면 체포 명단에 그 내용들이 있었던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당이 이 정도의 상황을 공개적으로 제기할 때에는 나름대로 제보를 받은 측에 대한 신뢰성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테러를 당한 적이 있었고 테러 과정에서 이것이 개인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거기에 배후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 자체가 아직까지 제가 볼 때 매듭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HID라고 얘기해서 내란이 발생했을 때 정보사 차원에서 어떤 작전 지시가 있었다라는 측면들이 있었고 그 작전 지시를 행했던 사람들이 복귀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비들이기 때문에 직접 예를 들면 군인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국방부 내에서 확인할 수도 없는 측면들이 있고요. 네. 작전 지시가 내려갔을 때 그 작전 지시를 이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또 그렇다고 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라도 어떤 개인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예방을 해야 되고 또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공지함으로써 이런 행위가 얼마나 위법적이며 우리 정치와 민주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고라는 차원에서 제기할 수 있는 측면이 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 지금이라도 이게 사실이라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안 되는 행위겠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된다면 소위 국론이 둘로 분열될 것이며 소위 내란을 넘어서 조금 더 내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전 대변인,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우파 진영의 이런 위협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과열된 분위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 HID 전직 요원들이 뭐 암살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저는 신빙성이 있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렇게 뭐 민주당의 여러분들에게 지도부에 여러 명이 알고 제보를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나 뭐 측근 한두 명 정도에게만 제보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뭐 커뮤니티 발의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죠. 어제 국회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출석을 했었거든요. 그 이야기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물어봤는데 이호영 경찰청장 측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양당 대표 모두에게 이러한 협박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드러난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들을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한 1,000통 정도의 문자가 온다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강한 형태의 그 발언들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극단으로 가고 있고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마 앞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과열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에 여야 대표가 함께 대국민 담화를 좀 발표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수긍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형태로 정치의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 볼 텐데 이 먼저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하늘양을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 48살 명재환 신상정보 공개 관련 내용인데 어제 관련해서 명재환의 모습이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죽였나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자. 신상 공개되는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뒤로 가세요.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신가요? 죄송하지 않으세요? 사무리한테 하신 말씀 없나요? 왜 찍으셨나요? 네, 이 머그샷이라고 하죠. 이 사진 외에 실제로 얼굴까지 이제 공개가 된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윤정 기자, 일단은 범행 관련 원인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온 소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명재환의 범행은 가정 불화 그리고 직장 생활과 본인 스스로에 대한 불만으로 쌓인 분노와 스트레스가 외부로 표출된 것이다. 이게 경찰 조사의 결과입니다. 네. 이 경찰은 명 씨가 처음에는 누구를 살해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이 자살 방법을 찾았지만 범행 3일에서 7일 전부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이 표출 방식을 바꿨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건 명 씨가 인터넷에서 흉기 또는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기록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경찰은 이걸 심리학 용어로 분노의 전이라고 설명을 분노의 하기도 전이. 했습니다. 네, 흉기를 산 목적으로는 스스로 죽으려고 구입했다라고 명 씨가 진술을 했지만 경찰은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계획,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계획 범죄였다고 본 거고요. 네. 이 경찰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도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프로파일러의 1차 소견 결과로는 명 씨가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전담 수사팀 관계자는 피해자가 7년간 알아왔던 우울증과 범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우울증은 이런 식의 살인의 형태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 정신질환과 범행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명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의미를 담은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경찰 발표의 원인 중에서 분노의 전이라는 말이 좀 저는 눈에 띄는데 분노의 전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이 자신 내면의 분노를 어떤 표출하는 방식으로 약한 상대를 골라서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네. 특히 이 명 씨가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약자가 어린이. 당시 그렇기 때문에 명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찾다가 결국에는 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이 분노를 표출했고 그 대상이 초등학생이 되었다라고 본 겁니다. 자, 박주희 변호사님.
분노의 전이라고 단순히 이렇게 뭐랄까요 얘기하기엔 너무 중대 범죄 아니겠습니까? 이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추가적인 그런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 분노의 전이라는 건 사실은 범행의 원인이 무엇이냐 동기일 뿐이지 사실은 저지러진 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노의 전이라는 거는 본인의 스트레스와 분노를 제일 약한 대상을 상대로 표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죄가 더 악질 범죄고 무거워지는 네.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는 이제 명재환 씨에 대한 수사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범죄가 학교에서 발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과연 이 범죄를 과연 막을 수 없었을까? 관리 과실에 있어서 어떠한 잘못은 없었을까? 이 부분도 사실은 추가적으로 좀 수사가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법적 처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명재환 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13세 미만 약취 유인죄입니다. 네. 살인죄가 아니라 이 특가법이 적용되는 이유는 이 13세 미만의 아이를 약취나 유인을 해서 살해를 했을 때는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되는데 일반 살인죄 같은 경우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그리고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특가법상 13세 미만자 약취 유인죄 같은 경우는 법정형이 사형 아니면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유기징역이 선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학교에서 아이를 보호해야 될 이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이런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아마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과연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할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 관건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 사형죄에 대해서 이제 선고한 이후에 사형에 대한 실질적인 선고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합당한 처벌이 내릴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고 또 새 소식 들어와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배우 김수현 씨와 고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연인 사이였다 이런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자 윤지영 기자 일단은 김수현 씨가 고 김세론 씨에게 보낸 이 애칭이 담긴 편지가 공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수현 씨는 계속해서 연인 관계였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두 사람이 입맞춤이 하고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수현 씨가 김세론 씨에게 보낸 것으로 추측이 되는 그런 편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군대에 있을 때 보낸 것으로 추측이 되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에 김세론 씨나 김수현 씨에 대한 실명이 담겨 있진 않고 다만 받는 사람은 세로네로 그리고 보낸 사람은 멀리 있는 김일병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이 김수현 씨와 고 김세론 씨에게 붙여진 애칭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데요.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친구 이상의 관계라고 추정을 해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 김수현 씨 측은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관련 이 정황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 김세론 씨의 유가족 측 입장 직접 들어봤습니다. 연애를 했다, 사귀는 사이였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 상황까지 왔는데 그거를 또 그렇게 얘기하지 이상할 정도예요, 저희는. 그러면은 교제 증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더 뭐 추가로 가지고 계신 게 있는 건지. 당연히 있죠. 엄청 많아요. 많고 그 둘이 만나면서 얘네가 이렇게 밖으로 알려지면 안 되니까 연예인들 그렇잖아요. 알려지면 안 되니까 대부분 집에서 데이트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증거는 많습니다. 네, 일단은 뭐 증거는 많다라고 유족 측이 얘기하고 있는데 윤정희 도 일단은 지금 최근에도 방송에서 계속 김수현 씨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좋아하는 분들 계시고요. 일단 부정적인 여론도 일단은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수현 씨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지금 상당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 시청자 게시판에는 이 김수현 씨의 하차를 요구하는 항의 글들이 게재가 되고 있고 또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도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김수현 씨 소속사에서 고 김세론 씨에게 보낸 이 내용 증명이란 게 또 이게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여기 7억이 어떻게 나온 거냐, 어떻게 산정된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향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이 내용 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내용 증명, 이 지난 2024년 3월에 이 골드 메달리스트 김수현 씨 소속사죠. 골드 메달리스트가 김세론 씨에게 채무 변제에 관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김세론 씨의 전 소속사였는데 이 전 소속사가 대신 지불한 손해배상금을 상환해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7억 갚아라 이런 내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이 거의 7억에 달하는 네.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김세론 씨는 이 김수현 씨에게 이 당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네. 이걸로 꼭 소송까지 가야겠냐, 나 좀 살려달라, 시간을 달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 해당 금액은 고 김세론 씨의 출연작이었던 이 사냥개들의 비용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금액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래 제작사 측이 요구한 금액 자체는 뭐 70억 원 가량이었지만 김세론 씨가 직접 제작사를 찾아가서 정말 합의를 본 금액이 7억 원으로 많이 줄 수 있게 된 거라고 합니다. 네. 또 고 김세론 씨의 음주운전 사고 관련 배상금은 이 고인이 본인의 노력으로 변제를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고요. 이 김세론 씨가 이 유가족 측에 따르면 저 내용 증명을 받았을 당시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김수현 씨와 통화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하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김세론 씨가 새로 들어간 소속사 측과 이 연락이 닿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당시에 고 김세론 씨가 김수현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이 사진을 올린 것도 연락이 닿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유가족 측은 네, 설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김수현 씨 소속사 측의 골드 메달리스트 측에 직접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해봤지만 오늘 오전 중에는 연락이 닿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 소속사가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이 관련 보도에서 이 다른 언론사에 밝힌 내용을 보면 이 내용 증명을 보낸 이유가 이게 실제로 김세론 씨에게 돈을 받을 생각으로 보낸 게 아니었다. 이 받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당시에 회사에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절차만 밟은 것이다.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주희 변호사님 일단 뭐 7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터무니없는 액수 아니냐 이런 일각의 좀 주장도 있던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절대적으로 봤을 땐 7억 원이라는 것 자체가 큰 액수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도 뭐 이해는 됩니다만 다만 손해배상 액수로서 과다한지는 사실 전반적인 사정을 사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방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김세론 씨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사고 직전까지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이 사냥개들이라는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로 발생해서 이미지가 실추가 되면서 이 사냥개들의 이 재촬영이 들어가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도 다시 편집을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작비도 한 10억 원 정도 추가로 이제 사실은 지출이 되었고 또 무엇보다 이 드라마 자체에 대한 이미지도 타격이 이제 영향이 와서 사실상 이 드라마 자체가 뭐 실패했다라고 봐도 사실은 무방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작사 측에서는 이 김세론 씨를 상대로 70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던 건데 그거를 합의를 해서 7억 원으로 사실 줄였기 때문에 근데 액수 자체로 봤을 때는 클지 몰랐지만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를 했을 때 과도한 액수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김수현 씨를 향한 얘기들이라 뭐 예능과 드라마 지금 저 출연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이런 광고 모델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뭐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요 만일에 위약금도 상당하게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김수현 씨 같은 경우는 광고 모델 계약이 체결된 게 16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김수현 씨 같은 경우는 드라마 촬영할 때도 회당 5억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모델료도 아마 한 편당 10억 원 이상 정도 받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럼 16개의 계약이라고 하면은 이 광고 모델비만 해도 160억 원 정도 되는 건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광고 모델 계약 같은 경우는 사실상 광고 모델의 이미지라든지 평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대어서 사실은 계약을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광고 모델이 만약에 이미지를 실추를 하거나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을 때는 이에 대해서 광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위약금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위약금이 어느 정도에 체결이 되어 있냐면 이 지불한 광고비의 2배에서 3배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160억 원 정도의 광고비를 지금 김수현 씨가 받았을 텐데 그에 대한 2배나 3배면 최소 320억 정도를 배상해야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수현 씨 입장에서 만일의 사실로 밝혀진다면 굉장히 타격이라서 어쨌든 적극 대응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윤정 기자 어쨌든 김수현 측씨 소속사하고도 연락해봤지만 지금 아침에 네.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 좀 밝히고 있는 거죠. 네, 현재까지는 지금 고 김세론 씨와 이 교제 관계였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이 공식 입장입니다. 네. 다만 논란이 계속되면서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 김수현 씨가 고 김세론 씨와 관련해서 이 세간에 쏟아지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빨리 밝혀야 될 것 같은데. 네, 구체적인 입장 내용 그리고 발표 방법 등은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한번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박주희 변호사님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에서 교제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이라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좀 지적을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미성년자와 교제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사실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교제 과정에서 만약에 성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법적인 소지가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김세론 씨와 이제 교제하게 된 게 지금 주장되는 거에 따르면 2015년부터라고 하거든요. 김세론 씨가 2000년생이기 때문에 2015년이면 15살이에요. 중학생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행 이 형법에 따르면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해서 만 16세 미만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는 상대방이 동의를 했거나 아니면 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높은 범죄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확인된 바는 없는 네, 부분입니다. 없습니다. 근데 만약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다만 김수현 씨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라고 하는 거는 2020년에 한 번 개정이 됐어요. 네. 지금 만 16세 미만자와 이제 성관계를 했을 때 처벌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2020년 이전에는 만 13세 미만으로 사실 나이가 낮았습니다. 훨씬 더. 그러면 2015년에는 사실은 김세론 씨가 15살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요. 네. 이 미성년자의 성에 대해서 보호하는 법률은 단순히 형법 말고도 이 아동복지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동복지법 17조에 따르면요. 아동에게 그러니까 18세 미만의 아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동에게 이런 뭐 성적인 행위를 요구했거나 했을 때는 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좀 처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해 볼 것 같고요. 일단 문제는 이제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게 이제 제일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성관계랄지 이런 부분은 전혀 아직 밝혀진 부분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윤지원 기자, 어쨌든 뭐 고 김세론 씨 부모님 얘기도 안 할 수 없는데 혹시 뭐 미성년 당시 교제했다면 왜 말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부분도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부모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 유가족 측에 따르면 부모님이 교제를 말렸지만 끝끝내 말릴 수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지금 뭐 쏟아지는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 고 김세론 씨에게 향하는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입장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래서 일 진짜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솔직히 살면서 그것만 있냐고요. 걔도 생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엄마 아빠는 뭐 하고 있었어? 도대체 그동안 벌어놓은 돈 다 어디 갔어? 그 부모가 탕진했나 보네.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진짜 가족을 죽이는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또 이 유가족 측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수현 씨에 대해서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다. 다만 이 고인에게 고통을 준 어떤 사이버 레카 채널들의 허위 사실 유포로 처벌받기를 원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사진들이 공개되고 편지가 공개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가장 바라는 건 고인의 명예 회복이다. 이런 점도 전해왔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뭐 다음 주라고 했나요? 김수현 씨가 기자회견한 것 같다고 하니 김수현 씨 입에 이제 앞으로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요. 요즘 저희가 자주 전해드리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요리사업가 백종원 대표 소식이 또 들어왔는데 윤정 기자, 일단은 백 대표가 이끄는 이 더본코리아 이번에는 또 다른 제품에서 원산지 논란이 또 불거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낙지볶음 제품에서 중국산 마늘을
사용을 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제품을 홍보를 하면서 이 더본코리아는 국내산 대파, 양파, 마늘을 사용한다 이렇게 표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작 마늘은 이 중국산 마늘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해당 몰에서는 제품 페이지와 접속, 검색 모두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박주희 변호사님, 사실 어제 전통식 된장에 뭐 중국산 매주 사용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저희가 어제 사실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도 국내산이 아니라 실제로는 중국산 마늘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겁니까?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습니다. 높습니까? 왜냐하면 원산지 표기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선택권, 알 권리, 그리고 더구나 건강과 사실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기법상 허위로 표기한 경우에는 사실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형사 처벌 말고도요. 뭐 영업정지 처분이라든지 이런 행정처분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될 여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와 별도로 만약에 이게 그 소비자에게 기망을 했다라고 만약에 보여진다라고 하면 이 원산지 표기법 외에도 이 사기죄 성부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유명인 그리고 백종원 대표 음식 관련된 일이라 아마 좀 더 커지는 측면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윤정 기자, 일단 더본코리아 측에서 입장이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더본코리아 측은 EU 여하를 막론하고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죄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런 일련의 일들을 기회로 삼아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하나 이렇게 연일에 갈까요? 뭐 매주마다 뭔가 문제가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그마한 문제일 수도 있고 큰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백종원 대표가 일단 작년에 굉장히 유명했던 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 또다시 출연을 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이 또 이 시점에 나왔군요. 네, 굉장히 성황리에 방영이 됐던 네. 요리 경연 프로그램 시즌2에 이 백종원 대표가 똑같이 심사위원으로 출연을 하게 되는데 유명한 뭐 안성재 셰프하고 같죠? 네,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첫 녹화가 이달 말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연이어서 이렇게 논란이 계속 불거지면서 이 촬영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시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달 말에 촬영은 예정대로 강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자, 박주희 변호사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백종원 대표인데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입장 표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해야지 또 다른 촬영하는 프로그램도 좀 해가 좀 덜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더본코리아 자체가 백종원 대표의 명성이라든지 인지도에 기대어서 사실은 성장한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기업과 백종원 대표가 사실 동일시되고 있는데 더구나 최근에는 사실은 이 더본코리아가 사실 상장까지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단순히 소비자들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주주들에 대한 이런 영향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 백종원 대표가 이 원산지 표기 논란에 대해서 이 적절한 대응 그리고 적절한 사과나 이런 발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9월 중순에 개막하는 부산국제영화제가 뜬금없이 이 논란으로 좀 파문이 일고 있다라는 사건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윤정 기자, 일단은 영화제 내부 직원이 지난해 다른 직원과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단기 계약직 직원과 선관계를 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불법 촬영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네. 현재 그 해당 직원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 피해 직원이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고 이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에 신고를 하면서 지난해 5월 부산국제영화제도 해당 사실을 인지를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부국제 측의 대응이 너무 솜방망이었다 이런 점이 오히려 더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국제는 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12월에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 직원을 해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 직원이 재심을 요청하면서 2차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 수위를 6개월 정직으로 크게 낮추게 되는데요. 해당 직원은 지난 2월부터 직무 정지 상태인데 오는 8월에는 다시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되는 겁니다. 2차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인사 규정에 명시된
공익 저해 행위 항목을 이번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네. 이 피해자는 이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11월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미 부국제를 떠난 상태입니다. 네. 자, 박주희 변호사님, 뭐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좀 판단하실 것 같은데 손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회사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네. 적절하게 조치를 했는지는 두 가지 방향으로 봅니다. 하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2차 가해라든지 분리 조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이걸 보는데 네.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사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후자 조치가 사실 부적절했다라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산국제 영화제 같은 경우는 지금 주장하는 게 지금 형사 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아직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 해임 처분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네. 많은 회사의 인사 규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 사건과 비위 행위와 관련해서 형사 사건이 연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사실은 처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 직원 간에 이런 성관계가 있었고 그걸 불법 촬영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사실은 해고나 해임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직 6개월이라는 게 사실은 좀 부적절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정 기자, 그러면 부산국제영화제 측 입장 어떻습니까? 네, 제가 오늘 오전에 직접 입장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자문받아서 최대 징계를 할 수 있는 만큼을 한 부분이거든요. 처음에는 이 형사처벌로 이게 이제 중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임이 났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재심 요청을 하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사법부에서 최종형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을 비위 행위가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은가,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해임이 빠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직 6개월이 변호사 등의 자문을 구한 결과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 징계 수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또 확정 판결을 받아서 영화제 취업 규칙에 위반에 해당이 된다면 해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라이브 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슬라 판매 감소와 주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 노골적으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백악관 잔디밭에 등장한 테슬라 차량 5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신 감탄을 내뱉으며 빨간색 테슬라 차량에 탑승하고요. 차량 모델명과 가격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자동차 세일즈맨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일명 머스크 구하기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에 반대하는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 테슬라 불매 운동과 대리점 테러가 잇따르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위대한 미국 회사에 해를 입히고 있다며 테러리스트로 처벌하겠다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 돈 약 1억여 원, 8만 달러의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 덕분일지 폭락하던 테슬라 주가는 하루 만에 7%나 반등했지만 미국 언론은 이런 노골적인 테슬라 홍보가 대통령 후원자에 대한 특혜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담긴 우주 망원경이 도약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동 개발한 우주 망원경 스피어-X가 8번의 연기 끝에 성공적으로 우주에 발사돼 교신에 성공한 건데요. 넓은 관측 시야를 가진 적외선 우주 망원경 스피어-X. 앞으로 초기 운영 단계를 거쳐 약 2년여간 지구 극궤도를 공전하며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102개 파장의 적외선으로 우주를 600회 이상 촬영할 예정으로 세계 최초로 3차원 우주 지도를 만들어 우주기원을 밝히거나 외계 생명체 탐색 등에 기여하게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는 우주 초기의 빛 탐색과 은하의 형성 과정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의미한다며 이는 한국의 우주과학 분야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기대를 표했습니다.